지식의 미래를 더하다. 클래스 온 조혜진입니다. 성공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최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오늘 주인공의 인생 철학인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신화의 중심에서 IT 강국 대한민국의 입지를 굳힌 경제 일꾼이죠. 진대재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을 아는 요즘 세대에서는요, 일명 진대재 펀드로 익숙하겠지만요, 과거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한국의 신성장 동력은 IT 산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견지명을 하셨던데요. 컴퓨터가 반도체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이미 깨닫고 되기 시작한 거는 60년대 말, 네. 70년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에서 예외적이었죠. 미국 같은 데서만 반도체가 중요하다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그때 이제 아주 먹고 살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때라 엄청 어려울 때였습니다. 때였잖아요. 어려운 때였죠. 예. 그때 마침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였고요. 앞으로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 아하. 이미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제 흐름의 그 살아있는 역사를 뵌 듯한 느낌입니다. 한국 경제를 일으킨 거인이자 직장인들에게는 성공 신화의 꿈을 안겨주는 진대재 회장의 이야기 런웨이로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1월 초에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국제 가전쇼 ICES라는 게 있습니다. CES 쇼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1월 초에 이제 개최하죠. 거기 2002년 지금부터 22년 전에 제가 아시아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개막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딱 무대에 이렇게 등장을 해서 Ladies and gentlemen, 뭐 이렇게 얘기를 딱 시작을 하는 순간에 전화벨이 띠르륵 울렸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그 CES 개최하는 게리 샤피로 대표사하고 저하고 짠 거지만, 야, 내가 딱 인사를 하면 나한테 바로 전화를 넣어라. 그래서 여기 이제 게리 샤피로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게 바로 영상으로 떴어요, 이게. 그러면서 그 영상 통화를 하면서 농담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2001년에 제가 만들어서 2002년 초 CES 개막 연설에서 보여준 전화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고 컴퓨터입니다. 핸드헬드 폰입니다. 이게 휴대전화 기능도 들어있고 인터넷 브라우징도 되고 뭐 일기예보도 보이고요. 뭐 정권거래도 할 수 있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거가 있었냐? 이게 세계 최초로 나왔던 스마트폰의 전신이거든요. 그때 당시로는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걸 일면 기사로 이게 한국에서 이런 걸 만들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이름도 없을 때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걸 언제 시장에다 내놨냐? 2007년이거든요. 한 6년쯤 먼저 이걸 만들었고, 빌 게이츠가 삼성전자 수원 공장에 와서 이걸 보고, 야, 이거 희한한 거 만들었구나. 이거 한 개 달라 그럽디다. 그게 2001년 11월 달입니다. 이거 하나 줬어요. 앞으로 세상이 휴대폰과 PC가 합쳐진다. 그 트렌드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디지털 세상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소개했고요. 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놀란 일이 있어요. 미국 전자상가는 제일 큰 게 서킷시티인데 서킷시티는 삼성전자 물건을 안 팔아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서킷시티 대표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브랜드가 상당히 괜찮아졌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서킷시티가 삼성 물건을 팔아줬는데 그 2등이던 베스트바이어가 삼성 물건을 훨씬 더 많이 팔아줬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몇 년 뒤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서킷시티는 몰라겠어요. 누가 클지를 빨리 몰랐던 거지. 양간에요. 무지하게 엄청난 새로운 것들 개발하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브랜드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는 지금 디지털 미디어 총괄일 때 얘기고요.
그것도 진대제 하면 그냥 반도체입니다. 미스터 메모리. 메모리 산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기억해 주니까 저도 아주 뿌듯한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에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칩이 있는데 그 메모리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반도체 칩의 70%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한 20% 정도를 IT 분야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10% 이상이 반도체입니다. 자랑스러운 메모리 산업이 어떻게 해서 세계 1등이 됐을까요? 이 반도체 시작은 물론 이제 83년에 이병철 회장, 삼성 회장, 또 정주영 회장, 또 LG의 구자경 회장께서 이제 그 3사가 반도체를 시작하자 그런 게 83년입니다. 반도체 이렇게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스탠포드에서 박사가 딱 끝날 때였습니다.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메모리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메모리라는 IBM에 가서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 IBM 선택해서 갔고요. 난 이제 언제나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걸 염두에 있으니까 반도체 공정, 4메가 D램 공정하는 데 끼어서 그걸 배워야 되겠다. 거기에 가서 한 1년 반을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쪽에 가서 반도체 설계하는 데를 가서 반년 이상 또 공부를 하고 배웠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삼성에 갈까 하고 삼성에다 전화를 해봤어요. 전 세계가 4메가 D램 다 시작해서 막 어디 논문도 발표하고 이럴 때인데요. 삼성에는 아직 그 엄두도 못 내요. 지금 1메가 D램 개발 안 하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가서 4메가 D램을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와라. 거기서 이제 보따리꾸르하고 4메가 D램을 개발하러 삼성으로 왔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4메가 D램을 개발했어요. 공정도 만들고. 그러고 2년쯤 지나서 그걸 다 해서 처음에 이제 그걸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그때쯤에 나도 이제 이게 미국 연구소에 있어 갖고는 더 큰 일을 못 하겠다. 본사로 가야지. 진짜 전쟁터는 한국에 있는데 내가 미국에 있으면 안 된다. 본사에서는 저를 본사로 데려가고 싶어 했죠, 당연히. 근데 내 임원 시켜줘야 올 거다. 그러니까 임원이 시켜주려면 이병철 회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병철 회장님이 저를 이제 만나겠다고 그러셔서 회장 비서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을 얘기하면서 제가 앞으로 제가 한국으로 오면 16메가 D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87년 9월 달에 올 때 임원으로 시켜줘서 왔고요. 근데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가 반도체를 투자하는 목적이나 이런 게 이런 거니 네가 앞으로 잘해라. 내 개인 돈 다 집어넣고 삼성 그룹이 다 쓸려 들어가서 망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반도체에다 투자하는 이유는 영국이 전기기관을 만들어 갖고 그 위에 몇백 년간 산업을 주도하고 국가가 잘 되지 않았냐. 당신께서도 이 반도체 투자하는 거가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다. 니네 앞으로 잘해라. 회사도 잘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먹고 살 거리를 이 반도체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4메가 D램 우리가 뒤처졌는데요. 반도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 6년 뒤졌는데 4메가 D램은 한 2년 정도 뒤졌고요. 16메가 시작은 뭐 반년 이상 뒤졌는데 빨리 따라잡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본사로 와서 16메가 D램을 하러 왔는데 운명이 이런 겁니다. 뭐 운명이 그렇게 바뀌는 거가 참 희한한데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팀이 없어요. 저 혼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데 그때 부사장이 한 분 계신데 저를 보더니 이리 와봐. 예, 자기가 일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전부 다 트렌치라는 거로 4메가 D램을 만드는데 하나 좀 시원찮은 회사가 있는데 걔네들 무슨 스택이라는 걸 해보려고 그런다 그럽디다. 스택이요? 그럼 스택이랑 위로 쌓는다는 소리거든요. 다 구멍 파스 하는데 위로 쌓는 거를 하는데 그거 관심이 있냐? 그래서 관심 있죠. 지금 미국에서 4메가 D램은 다 구멍 파스 하는 걸 제가 하다가 다 그 정도 해놓고 왔는데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설계를 내가 다 가져왔는데 그거 스택으로 하면 바꿔서 해볼까요? 이랬거든요.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제가 이게 87년 9월 달에 한국을 나왔는데 10월 달부터 트렌치를 집어치우고 스택이라는 거로
공정도 바꾸고 설계도 바꾸고 어마어마한 일을 그때 뭐 몇 사람이 그걸 해치웠어요.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을 택해서 간 거죠.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막 이렇게 숲을 헤쳐가면서 갔습니다. 가면서 꾸역꾸역 만드는데 딱 그 길에 도착해서 보니까 저는 알았어요. 양쪽을 다 해보니까 스택으로 하는 게 쉽구나. 그때 이걸 한참 해는 과정에요. 그때 1월 초쯤에 저한테 이제 위에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야, 이렇게 다루니 어떻게 다르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 싸웁니다. 상대가 안 된다. 내가 양쪽을 다 해봤는데 이쪽이 월등히 하기가 용이하고 수율도 잘 나오고 이게 생산성이 좋을 소지가 있다. 이거다, 이거.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400여 드림 제가 해놓고 왔지만 그걸 갖고 막 굉장히 여러 차례 막 해봐도 4메가 디램이 다 동작하는 게 안 만들어져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무슨 일이 나냐? 생전 처음으로, 설계도 처음으로, 공정도 처음으로 한 번 딱 한 데서 다 동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 기적입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이 반도체가 세계적인 게 된 거는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준 그 일 때문에 오늘에 있다면 되겠고요. 참 무지무지하게 열심히들 일했어요. 그때 반도체 초기에 저를 도와서 일하던 사람 한 20-30명이 아주 골수 일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몇백 명의 사람들이 밤잠을 새우면서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 스택으로 한 게 딱 첫 방에 성공을 하고 저는 제가 이제 16메가 디램이 그걸 맡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16메가 디램도 스택으로 한다. 4메가 디램부터 스택으로 바꿨고 그걸 그렇게 운명의 장난처럼 바꾼 삼성은 생존했고요. 일본에서 IBM, 독일의 지멘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전부 트렌치를 하고 있는데 다 하나하나 망했습니다. 트렌치를 고집하던 회사들 다 사라졌어요. 그 사라져서 16메가 디램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접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삼성만요, 바로 날아갔죠, 스택으로. 그러니까 83년에 반도체 시작을 해서 93년에 메모리 산업 전체로 세계 1등이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트렌치 고만둬. 미국의 연구소 문 닫아.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완전히 판가름을 내주신 얘기가 반도체 신화의 첫 꼭지에 올라가야 되는 얘기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 트렌치에 매몰돼 갖고 다른 회사들처럼 다 사라지고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팔아먹은 16메가 디램이 불량이 난다고 영업해서 품질해서 연락이 와요. 억지로 테스트를 해서 걸러 보니까 막 불량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럼 지금까지 추로했던 불량을 전부 걷어들여라. 갖고 팔아먹었던 거 아니면 고객사에 재고를 했는 거 다 가져와서 다 테스트해서 불량 걸러내고 그건 난리 났어요. 그쯤이면 뭔 일이 나세요? 불량이 그렇게 높으면 그냥 물건 안 사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94년이요. 94년은 어떤 해냐? 메모리가 부족해 해갖고요. PC를 메모리 칩이 없이 팔기도 했어요. 그런 시대라서 우리가 16메가 디램 불량이 났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우리 억지로 달라 그래갖고 불량 다시 테스트를 해서 죽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 반도체 수급이 균형이 잡힌 시대라면 우리는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하루에 수백억 손실이 일어나고 회사가 아마 거들거들 회사 망한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수급 상황이 이제 공급자한테 유리해서 좀 나았지만 그 불량이 있는 걸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그 계엄사령관을 내가 자처했고 16메가 디램은 더 이상 생산도 하지 말고 출하도 하지 말고 판매도 하지 마라. 그걸 아주 딱 명령을 내렸어요. 저도 이제 무서워요. 등골에 식은땀 나는. 제가 그 결정을 했지만 하루에 몇백억씩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윗사람이 내일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안절부절이죠. 근데 어쨌든 그 문제를 그런 기술적인 걸 다 동원하고 많은 사람의 머리를 감싸고 문제를 찾고 뛰어다니면서 해결하고 해가지고 한 6달 만에 해결했고요. 잘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요. 한 6달쯤 죽는 고비를 겪었는데 그해 94년 말에 저를 정부에서 부사장으로 승진시킵니다. 그 문제 잘 해결했다고 약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기업에도 있어보고 정부도 일도 해보고 뭐 기술적인 일도 해보고 지금에 하는 금융의 일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사람인가 돌이켜보면요. 그런 새로운 일을 기술적인 일을 하는 거에 항상 남보다 뿌듯함을 느끼고 희열이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좌우명이 11학 11신인데요. 한국말로 더 쉽죠. 매일매일 공부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진다. 그거 어릴 때부터 제가 좌우명을 했는데 반도체나 이런 IT 뭐 이런 기술을 하는 사람한테는 딱 맞는 말이 아닌가. IT 기술이요. 하루만 뭐 공부를 안 하고 1년만 늦으면요. 그다음에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질 못해요. 지금 인공지능 하루면 달라지는데요. 저는 참 우리 젊은 우리 청춘들 어떻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다니고 취업할 때는 당시는 뭐 무조건 뭐 직장 구하기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렵죠. 대기업에 가려고 다 취업에 뭐 재수도 하고 그런다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사람을 이렇게 뽑는 것도 많이 줄 겁니다. 대기업이라는 자체가요, 굉장히 세분화되고요. 개개인이 자기가 남들보다 다른 능력,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하려 하는 도전 정식, 그 남하고 그 얘기를 잘 소통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능력, 무슨 일을 하는가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됐을 때에 항상 그런 일에 주어진 거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한 거에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비하인드 일화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회장님을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 무엇인가요? 저는요, 새로운 거 하면 좋아요. 지금도 나이가 뭐 이 정도 돼도요, 어디 여행 가서 내가 안 보던 세상을 보는 거 아주 좋아하고요.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거, 새로운 현상, 뭐 이런 거 아주 좋아하고요. 새로운 거를 찾고 그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해서 아주 뿌듯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일들은요, 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 그럼 그 회사 매일 가요. 아하. 그 문제 해결해 주러. 지금도 파워포인트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기술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수업 때도 내가 직접 짜주고 별거 다 해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께서 끊임없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열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무기라고 할까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자기가 뜻을 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훨씬 다른 노력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남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남다른 꿈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 꿈에 그냥 거침없는 도전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실천하는 도중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개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길러야지 네. 이 험한 세상 파고를 이겨나갈 거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말씀 가슴 깊이 느끼면서 제 삶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를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